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의 여운입니다.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님을 대신해서 앞으로 제가 책 읽는 문학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작품 전해드리는 따뜻한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제6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인 박주영 작가의 고요한 밤의 눈입니다. 이 작품은 감시사회나 다름없는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저항과 인류의 오랜 통치성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눈은 각각의 에피소드가 모자이크처럼 흩어져 있고 그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소설로 그만큼 전체적인 유기적 조화가 돋보입니다. 이 소설은 어떤 기록에도 올라있지 않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 중 언니의 실종, 그리고 15년의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서 깨어나 누군가가 알려주는 그대로의 인물을 자신으로 알고 조종당해야 하는 남자의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소설 속 사회 구성원들은 감시 사회 속에서 조작 감시당하여 정체성을 잃고 사는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되지요. 그러나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인 스파이들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의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신념에서 고심참담한 지적 실현을 앓게 되는데요. 고요한 밤에는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요한 밤의 눈, 박주영 지음. D. 사람들이 사라진다. 이 세상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기억과 양심, 진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람도.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언니였다. 나는 언니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늘 사라진다. 내가 언니의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올린 건 그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사람, 언니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간은 오후 6시 55분. 비교적 정시에 퇴근한 사람들로 지하철은 붐빈다. 피곤에 절어있고 만남에 들떠있고 휴식을 갈망하다 못해 잠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아주 생생하다. 일어난 지 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다음 정거장에 내릴 문은 왼쪽, 그 다음도 왼쪽, 그 다음은 오른쪽, 다시 왼쪽. 붐비는 지하철 안 나는 내릴 문 앞으로 시간차로 다가간다. 검고 긴 지하 터널을 지나는 창으로 내 모습이 보인다. 모자를 고쳐 쓰고 안경을 축혀 올리고 가방을 점검한다. 그리고 일회용 지하철 승차권을 확인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는 3달 전부터 쓰지 않고 있다.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의 한 코스 앞에서 내린다. 문을 나온 사람들이 양쪽으로 흩어진다. 더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쪽으로 따라 움직인다. 줄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틈새에 끼어 위로 올라온 다음 일회용 승차권으로 바깥으로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지상 출구를 통해 거리로 나왔다. 큰 길에서 골목으로 다시 사이길로 들어간다. 걷는다. 빠르게. 그러다가 느리게. 다시 빠르게. 건물이 보인다.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 입구를 지켜본다. 경비원은 7시에 퇴근했다.
경비 절감을 위해 야간 경비원을 해고한 지 2년이 되었다. 그 대신 입구에 비밀번호와 카드키로 된 경비 시스템이 생겼다. 경비원이 퇴근한 7시 이후에도 사람들은 부산이 움직인다. 누군가는 늦은 퇴근을 하고, 누군가는 야근을 하고,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고,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을 나선다. 누군가 건물을 나가기 위해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 틈에 나는 건물로 들어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내려 비상 계단으로 5층으로 올라간다. 엘리베이터에도 복도에도 CCTV가 없다. 입주자들 중 일부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원하는 사람들만 개인적으로 공동공간인 복도가 아닌 자신의 사무실 안에 알아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건물의 어디에도 공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네 사람의 주도적인 주장 때문인 걸로 추측된다. 변호사, 회계사, 사금융인, 그리고 민간조사원. 최대한 합법적으로 혹은 최소한의 불법으로 모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 언니도 건물 밖 조각 간판에 정신과라고 써붙임으로써 환자의 신변 비밀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CCTV 설치 반대에 동참했다. 환자가 줄어든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사실 언니의 진짜 병원은 이곳이 아니다. 언니는 이곳에서 비밀 환자들을 만났다.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진료비를 내고 보험 영수증 처리가 필요치 않은, 그럴 수 있기에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특별한 환자들이었다. 미치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렇다는 것을 들키는 순간 현재의 삶을 지킬 수 없거나 그럴 거라고 단단히 믿고 있는 사람들. 처음부터 이곳은 그런 언니의 비밀 환자 중 한 명이 제공한 곳이었다. 그녀가 아이와 외국으로 떠나면서 언니에게 이 비밀스런 장소를 물려주었다. 변호사, 회계사, 사금융인, 그리고 민간조사원, 또 정신과 의사. 그들은 고객들 때문에 혹은 자신들 때문에 사생활이 보호되길 원하는 사생활 보호자들이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에 그런 사람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언니의 병원 문 앞에 선다. 호수와 언니의 이름 이니셜이 적힌 조그만 문패는 떼지 않고 그대로이지만 문에 끼워둔 표식이 사라졌다. 문틈에도 바닥에도 표식이 끼워져 있지 않다. 문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로 된 디지털 도어락과 특수 열쇠. 특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비밀번호까지 알아야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열쇠는 언니와 나 두 사람만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가정, 저 안에 언니가 있다. 두 번째 가정, 침입자가 있거나 왔다가 갔다. 나는 비밀번호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한 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적어도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다. 입구 옆 캐비넷 두 번째 칸 잡동사니 가득한 그곳에는 표식이 있다. 언니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표식을 끼워두지 않고 나갔다는 뜻이다. 왜? 나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무엇을? 언니의 첫 번째 공간에 침입자가 온 것은 1년 전이었다. 45층 주상복합 건물에
언니의 정식 병원과 등록된 집이 있다. 언니의 삶은 저층의 병원과 고층의 집을 오가는 것이 거의 전부였고 하루 종일 그 건물을 벗어나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공간에 살면서 나 아닌 누군가가 내 공간을 드나들고 내 물건에 손댔으리라고 여기기는 쉽지 않다. 안심을 사기 위해 우리는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므로 어떤 확증은 가능성에서 생겨난다. 언니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보기에 그 의심은 강박에 가까웠다. 그날 침입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처음부터 무엇을 가져가기 위한 침입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언니는 말했다. 보안의 정도가 같다면 그 건물에서 물질적으로 언니에게서 가져갈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정말 언니의 말대로 침입자가 있었다면 침입자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언니는 환자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는 자신과 똑같으면서 완전히 다른 내가 포함되어 있었다. 언니는 나보다 세상에 겨우 5분 먼저 태어났을 뿐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라진 이후 늘 나와 제 자신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침입을 의심하기 시작한 날부터 언니는 다음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언니는 나에게 머리카락을 기르라고 했다. 그리고 언니는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때 우리의 머리카락 길이 차이는 15cm 이상, 똑같은 얼굴도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차이였다. 머리 모양이 같아지자 우리는 다시 거울을 보는 것 같아졌다. 언니와 나는 일란성 쌍둥이다. 완전한 자유주의자, 무정부주의자이자 히피였던 부모는 우리를 낳고 정부에 등록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숲을 뛰어놀며 꿈을 꾸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노래를 배우고 어느새 글을 알았다. 우리는 세상에 기록되지 않은 채로 7살이 되었다. 우리가 7살 되던 해 부모가 사라졌다. 마을 어른들 대부분과 함께. 부모 없이 숲의 마을에 남게 된 아이들은 친척이나 시설로 뿔뿔이 흩어졌다. 언니와 나는 어떤 가정에 입양되었다. 정확히 말해 서류상으로 입양된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양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양모는 나를 언니와 같이 데려가면서도 정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외딴 마을에 살았고 나중에는 대도시 아파트에 살았으나 외딴 집에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양모가 정부에 등록한 한 사람은 사실 언니와 나 누구든 될 수 있었다. 언니가 공식적인 삶을 살고 내가 비공식적인 삶을 산 건 내가 언니보다 기억력이 조금 더 좋았던 탓도 있지만 그 덕분에 더 비정상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지 못했을 것이며 틀린 것을 맞다고 하지 못했을 것이다. 언니와 나는 한 번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을 거의 모두 기억하는 유별난 재능을 가졌다. 그러나 때로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별 5개의 기억과 별 1개의 기억이 같으면 기억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던가? 세상엔 자신밖에 모르는 권력자들이 수두룩해.
사람들을 쓰고 버려. 사라지고 있어. 패자들. 그것에 관한 떠도는 이야기와 거대한 음모 혹은 사건은 실체가 있는 것인가? 나는 표식을 문틈 내 자리에 끼워두고 나왔다. 언니가 다시 온다면 내가 이곳에 왔다가 갔다는 것을 알아볼 것이다. 이제 다시 언니의 첫 번째 공간으로 가야 한다. 이 사회에서 살아있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답게 나도 사라져야 한다. 우리가 사라진 다음에도 세상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처럼. 첫 번째 공간의 환자들은 예약된 날짜에 찾아올 것이다. 문을 두드리다 답이 없으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예약을 잡기 위해 전화할 것이다. 응답이 없으면 병원을 바꿀 것이다. 두 번째 공간인 이곳에서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간판을 통해 병원을 찾을 환자는 없을 것이다. 이대로도 몇 달은 충분히 지나갈 것이다. 어쩌면 그보다 더. 내가 사라지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는 마. 그래봤자 소용없는 일이야. 언젠가 언니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실종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를 상담한 후였던 걸로 기억한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의 무관심에 더 분통이 터져 환자는 화병이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분명 언니는 내 입장을 상상했을 것이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자기가 자신이 없어졌다고 신고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미친 정신과 의사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이면 언니와 나 둘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지금도 나는 이 세상에 기록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 이제 언니는 세상에 기록된 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X. 기억 없는 자의 독백.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나는 잠들어 있었고 깨어났을 때 15년의 세월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람이 말하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진짜 모습일까? 가끔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내가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의 이야기이다. 3달 전.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환자분은 10개월 동안 혼수 상태이다 깨어나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날짜는 그들이 말해준 날짜로부터 15년 전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때 나는 19살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나는 문학이나 철학을 전공할 것인지 법대를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무슨 전공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시험에는 합격했을까? 오늘이 정말 의사가 말해준 날이라면 나는 35살이다. 의사는 내가 10개월 동안 의식불명이었다는데 나는 15년을 의식불명인 채로 살아온 것만 같았다. 저희 부모님께는 연락하셨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부모님은 2분 다 돌아가셨더군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 그들은 지난 15년 사이에 사망했으리라.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좋은 기억들만 생각날 법도 하련만 아니었다. 철들고 난 후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너무 한결같아서 로봇 같았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나는 슬프고 아픈 상처 없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일까? 네, 그럼 그동안 저에 관한 처리는 내 부모는 사망했다고 하고 나에게는 형제도 자매도 없다. 나는 결혼을 했을까? 그랬다면 지금 왜 아내나 아이는 내 옆에 없을까? 그럼 그런 게 없는 거겠지. 어느새 나는 내 삶을 추측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친구분께서 처리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역시 아내는 없는 게 맞는 모양이다. 이런 일은 친구보다 가족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의사가 말하는 친구는 누구일까?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가지 검사를 하고 경과를 두고 봅시다. 의식불명에서 깨어난 후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잡지를 보고 책을 읽었다. 그러자 내가 지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통령이라던가 흥행 영화라던가 베스트셀러라던가 하는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를 나는 알고 있었는데 다만 그것을 겪는 내 모습이 내 기억 속에 없었다. 나는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않았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지 않았고 책의 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시기였다. 내가 직접 겪은 경험담이 아닌 더 이상의 해석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나 정보를 나는 거의 모두 알고 있었다. 내 육체는 35살의 건장한 남자였고 내 정신은 35회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한 기억은 15년 전까지였다. 그러니까 나는 20대 전체와 30대 초반의 개인적인 추억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의식을 찾고 3주가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20살 이후의 내 개인적인 삶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나는 내 삶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했으며 그것은 이제 시간적 분류를 의미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은 태어나서 20년이었으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지난 15년이었다. 기억을 일부 잃은 것 외에는 놀라울 정도로 후유증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저보다 건강하신걸요. 그리고 의사로서 이런 말 하는 것 좀 그렇지만 모두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의사는 그렇게 나를 애써 위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뇌에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 기억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며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의사는 퇴원을 한 후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상담을 병행할 것을 권했다. 나는 퇴원 전 입원 서류를 살펴보았다. 서류의 보호자로서 서명한 이는 Y였다. 기억이 없는 이름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담당한 간호사에게 Y에 대해 물어보았다. 간호사는 Y가 여자였으며 내가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병원에 와서 내 상태를 묻고 내 얼굴을 보고 갔으며 자신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니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그런데 Y는 내가 깨어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신분증에 기록된 나의 집으로 나는 아마도 11개월 만에 돌아오는 것이리라. 이곳은 어디 산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재산의 급수를 짐작할 수 있을 그런 이름을 가진 아파트였다. 11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나온 초췌한 산발의 사내가 이 동네 이 아파트 이름을 대자마자 택시 기사는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삶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마도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런 삶의 풍경을 갖는 건 불가능했을 테니까. 나는 타인의 집에 들어선 것처럼 이 집주인의 삶을 상상했다. 쓰고 있는 방은 셋이었고 하나는 침실, 하나는 서재, 하나는 드레스룸이었다. 드레스룸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는 아르마니 꼴레지오니, 에르메네질도 제냐, 휴고 보스의 클래식 슈트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내 눈길을 끈 건 브라이틀링, 크로노스위스, 바쉐린 콘스탄틴 브렉의 IWC의 시계였다. 시계는 20개가 넘었는데 그 가운데 5개가 기억났다. 아버지의 롤렉스와 오메가, 어머니의 삐아제와 까르띠에, 샤넬이었다. 그제야 나는 그들의 죽음이 실감났다. 그 시계들은 그들이 아끼던 것들로 죽지 않았다면 내 집에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에는 커다란 책상 위에 데스크탑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책상 바로 뒤 책장에는 파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책장에는 경제 관련 책들이, 왼쪽 책장에는 철학과 문학 책들이 있었다. 오른쪽 책장 가운데 칸에는 다이어리가 수십 개 꽂혀 있었다. 나는 그중 몇 권을 꺼내보았다. 다이어리는 시간을 분 단위로 나눈 보고서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 속에서 몇 시 몇 분에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지는 않았다. 지난 15년간의 내 삶은 졸업장, 자격증, 사원증으로 간단히 요약되었다. 나는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지도 않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판사도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 변호사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생각할 거리나 위안, 위로를 주는 문학에 종사하지도 않았다. 물론 의사가, 판사가, 변호사가, 작가가 모두 그러지는 않는다. 나는 돈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나는 의사나 판사, 작가가 되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유명 금융회사의 애널리스트였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35살의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이제 회사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지난 11개월 내가 일을 멈춘 동안의 시장 상황을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11개월 동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던 나의 분석을 누가 믿어줄까? 내가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결정적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일들이었다.
서재에는 정보들이 파일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분석해온 회사에 관한 것들. 그러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소설의 인물 요약본 같은 파일 속에 그들을 들여다보았다. 하나같이 클론처럼 비슷비슷한 졸업장과 자격증을 가진 인간들. 그들을 가르는 건 실력이라고 부르는 실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과 내력을 외우기 시작했다. 내 차는 검정색의 BMW 5였다. 운전면허를 딴 기억도 차를 운전한 기억도 없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에 의하면 나는 20살에 운전면허를 땄다. 아버지에게는 벤츠가 있었고 어머니에게는 소나타가 있었다. 부모가 나에게 내 차를 사주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20살부터 운전을 했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검정색 BMW를 세차한 후 회사로 갔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이 반응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는 인사는 그럴 수 있지만 이들은 내가 그동안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 무모한 결정이었다느니 용기가 부럽다느니 하는 반응은 뭔가. 이제야 알겠다. 나는 이미 회사를 그만두었다. 여기 올 필요가 없었던 걸까? 그들은 나에게 질문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재고하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예측했던 것처럼 나는 그들을 통해 나의 잃어버린 과거를 분석했다. 나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 차원이 아니라 필요이자 의무로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이 조직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애널리스트였다. 그런 내가 왜 이 일을 그만두었을까? 스카우트? 비슷한 일로의 이직?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어쨌든 35에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 했을 리는 없다. 내가 조사하고 분석한 내 삶에는 조직과 정장과 숫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바로 내 위의 상사였던 이를 만났다. 그동안 잘 지냈나? 나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는 이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한다. 이사님도 잘 지내셨죠? 여기서는 도가 중요하다. 자네나 나나 피차 바쁜 사람이니 길게 얘기하지 않겠네. 핵심만 말하지. 돌아오게. 돌아오게라는 핵심을 위해 그는 계속 얘기한다. 회사에서 진짜 일다운 일을 하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아. 40%는 그 10%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 50% 중에 절반은 있으나 마나 하고, 또 절반은 일에 오히려 방해만 되지. 자네가 10% 중에 10%가 될 수 있다는 건 자네도 알고 나도 아네. 돌아오게.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바쁘다던 그의 이야기는 자꾸 길어진다. 그는 자기에게도 나 같은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가 말하는 같은 애 정황이 궁금하다. 그는 자신이 40이 다 되어 결혼했지만 10살 연하의 미인대회 출신 아내와 결혼했고
최근 영재 판정을 받은 아들과 엄마를 닮아 얼굴 하나만으로도 삶이 수월할 것 같은 딸이 있다고 했다. 남들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결국 남들보다 나은 삶을 갖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남들보다 나은에서 나은은 그러니까 평균보다 예쁜 아내나 평균보다 월등한 유전자를 받은 이세와 평균보다 높은 연봉을 말하는 것 같았다. 나의 과거는 모르지만 미래는 이제 알 것 같다. 낯선 이 중년의 사내가 향후 10년 혹은 그의 말대로 분발한다면 향후 5년 후의 내 모습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하지도 않은 미래였고 그 충분하지 않음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는 세상을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기억을 잃었다는 이야기 따위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내가 잃어버린 기억으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능력은 여전히 나에게 있었다. 그런대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느끼는 이 허전함의 원인은 내가 잃어버린 기억 어딘가에 있는 것일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는 그 시간을 나 대신 기억하고 있을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해도 없다는 것을 다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